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중국의 천적이 나타났다. 2. 빈살만 왕세자의 훌륭한 제안. 3. 중국에 큰 감사를 드려야 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쉽게 못 이기는 게 물량이 없다는 거. 전차도 장거리 무기도 없다는 거. 드론은 순간적 이득이 되고 힘이 되겠으나 그것만으로 절대 승리할 수 없다. 압도적인 물량을 바탕으로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드론 전력을 보유한 것으로 여겨지는 중국. 중국이 이를 믿고 서해를 넘어 끊임없는 위협을 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콧대를 눌러줄 수 있는 첨단 무기가 한국에서 등장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리조차 나지 않는 이 무기를 사용하면 중국의 수천 대 드론대도 추풍낙엽처럼 우수수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국이 크게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무기인 것인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들어 현대전의 패러다임을 뒤흔드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드론이죠. 원거리에서 벌떼처럼 몰려드는 무인 드론은 저렴한 비용으로도 적의 요충지를 깊숙이 파고들어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잡아야 본전이고 놓치면 막심한 손실을 입는 비대칭 전력 수준의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이러한 장점이 잘 드러났는데요.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다양한 드론들이 러시아군 전차 위로 유유히 날아가 떨어뜨린 포탄으로 잇따라 괴멸적인 피해를 입히면서 미래에는 전차가 아예 무의미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게다가 러시아 흑해 함대의 기함인 모스크바함은 단 한 대의 드론에 눈이 팔린 사이에 미사일에 얻어맞고 격침당하는 굴욕까지 당해 전 세계가 큰 충격을 받았죠. 이를 지켜보던 세계 각국은 너나 할 것 없이 서둘러 드론 전력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중국은 특유의 물량 공세로 어마어마한 양의 드론을 확보해 드론 전력에 있어서는 세계 최강 수준일 것이라는 예측까지 조심스레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전차와 기갑 병력에 혼신을 쏟고 있는 한국군한테는 커다란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계 4위 기갑 전력을 보유한 한국은 국산 전차를 전 세계 이곳저곳에 수출까지 하면서 점차 레드 팀의 목을 옥죄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차 잡는 데 특화된 드론 전력을 최대한 확보해서 이를 돌파할 생각이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 드론이 효과적으로 전차를 잡아내는 모습을 본 중국은 전략이 들어맞았다고 판단해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전차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지만 드론이 전장의 스타로 떠오른 요즘은 그 정도를 넘어서 앞으로는 아예 전차가 사장될 것이라는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되는 상황입니다. 과거 거함거포주의의 대명사였던 거대 전함들이 제대로 주포 사격을 해보기도 전에 공중에서 달려드는 함재기들한테 일방적으로 유린당했던 것처럼 전차 역시 드론에 의해서 같은 방식으로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전황을 지켜보며 드론의 성능에 확신을 갖게 된 중국은 지금도 틈만 나면 드론으로 가까운 대만 해안의 초소를 엿보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어서 한국 역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사실 드론 병기의 증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아직 드러나지도 않았죠. 바로 군집 비행인데요. 수십, 수백 대의 작은 드론이 떼를 지어 날아가 목표물이 드론의 수량에 미쳐 다 반응하기도 전에 파고들어 자폭해버리는 전술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폭 드론 한 대 한 대가 줄 수 있는 피해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마어마한 수량으로 밀어붙이면 적은 수의 항공기 몇 대를 막는 데 특화되어 있는 기존의 방공 시스템으로는 이를 전부 막을 방도가 없습니다. 벌떼가 몰려들면 손으로 한 두 마리를 쳐내더라도 남은 수백 마리한테 쏘일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이치죠. 재래식 병기로 그나마 이에 저항이라도 해보는 방법은 기관포 화망을 펼치는 방법뿐. 이미 시계회 전투에 특화된 현대의 무기체계는 최소한의 방어를 위해 탑재된 몇 정의 발칸포에 의존해 화망을 펼치게 되겠지만 이 또한 포착할 수 있는 표적의 수에는 한계가 있죠. 결과적으로 자폭 드론의 군집 비행 공격을 허용하게 되면 전차와 같은 기갑 병력은 물론이고 적수가 없을 것만 같던 항모전 단조차도 별다른 대처조차 못한 채로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양쪽의 운용 비용을 생각해보면 정말이지 말도 안 되는 교환비가 나오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날고 기는 드론이라도 무적은 아닌 법. 드론이 아무리 많이 몰려와도 한 번에 바보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천적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영상은 중국의 민간 드론 회사가 공연을 하던 도중 경쟁업체의 방해로 드론 수백 대의 제어에 실패하고 통제를 잃은 드론들이 무력하게 떨어지는 장면을 담은 것입니다. 여기서 경쟁업체가 방해 공작에 동원한 것이 바로 드론의 천적인데요. 언뜻 일반적인 소총과 비슷한 외관을 떤 이 무기는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개발한 것으로 안티드론건이라고 불립니다. 드론이 워낙 접근하기가 쉬운 기술이다 보니 고가치군 자산이 하루아침에 증발할 위협에 시달리는 세계 각국은 어떻게든 효과적인 드론 방공을 실현하기 위해서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공중 폭발탄 같은 재래식 무기부터 레이저 병기같이 SF에나 나올 것 같은 기술까지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고 있는데요.
그중 상용화되어 실전에서도 쓰이고 있는 유일한 기술이 안티드론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한국의 삼정솔루션이 만든 안티드론건은 성능과 휴대성 측면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자랑하는데요. 재민 관련 특허 19건, 최고 수준의 기술평가 등급을 바탕으로 국내의 수많은 기관 시설은 물론 정부 청사에까지 납품되며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등장한 휴대용 안티드론건 쉴드론 P타입은 극대화된 휴대성으로 단독 임무 수행도 가능하며 시스템과 연동할 시 통합 운용도 가능한 범용성을 보여주었죠. 안티드론건은 방해 전파를 방사해서 사정권에 들어온 드론이 원격 신호를 수신하는 것 지체를 봉쇄합니다. 원점으로부터의 명령 신호가 사라지면 드론은 보통 즉시 작동을 멈추고 추락하거나 제자리에 멈춰서 신호를 대기하게 되죠. 그때부턴 드론도 그냥 가만히 있는 표적에 불과합니다. 전파를 통해 드론을 막는다는 것은 의외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물리적인 타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잔해나 폭발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없다는 점입니다. 드론이 공격하는 목표가 꼭 전차 같은 군 자산뿐이라고는 한정할 수 없죠. 드론을 물리적으로 격추하려다 보면 사선상의 아군 병력이나 아군 시설물 등이 들어가 버려서 드론을 관통한 탄환의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폭발물을 탑재한 드론의 경우 유폭의 우려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시가지처럼 복잡한 구조물이 많은 환경이나 공항이나 원자력 발전소처럼 조금의 시설물 피해만으로도 큰 손실이 되는 환경에서는 드론 방공이 불가능해지는데요. 안티드론건은 드론에는 생체기 하나 내지 않으면서 작동만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까다로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드론 공격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안티드론건은 드론 하나하나를 일일이 노릴 필요 없이 일정 범위 전체를 동시에 포착할 수 있는데요. 총구로부터 방사각 40도, 교란거리 6,000m 내의 전구역의 방해 전파를 방사합니다. 간단히 계산해봐도 최대 교란거리에서는 무려 가로 세로 200m에 달하는 구역을 드론 청정지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대의 드론이 때를 지어서 몰려드는 군제 비행을 견제하는 데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지난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밤하늘의 오륜기를 드론으로 그리는 퍼포먼스를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투입된 드론이 3,218대, 최대 비행폭은 1,600m에 달했다고 하는데요. 이론 상당 8정의 안티드론건만 있다면 이만한 규모의 드론 무리조차 몇 초 만에 전부 고철 더미로 만들 수 있는 셈입니다. 이러한 강력한 성능을 갖췄음에도 병사 개개인이 휴대하는 것이 가능한 크기라서 현재로서는 가장 효율적인 드론 방공 수단으로 꼽히고 있죠. 우크라이나의 전장에서도 이 안티드론건은 러시아 드론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탄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무기다 보니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방해 전파를 계속 조사하고 있어야만 드론의 움직임을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의 성능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배낭형 배터리에 따로 연결해서 운용할 필요가 있죠. 또한 물리적 타격을 주지 않는다는 장점의 반대급부로 드론을 정지시키는 한정적인 효용만 제공하기 때문에 드론을 파괴하려면 추가적인 공격을 가해 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방법이 총기 액세서리형으로 개량하는 것인데요. 고성능 경량 배터리와 일체화하고 개인 화기의 레일 마운트에 호환시켜 드론을 정지시킨 후에 즉시 실탄을 쏘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안티드론건을 확대해서 기동 병기에 탐지하는 것입니다. 최근 LIG 넥스1은 차세대 드론 방어 체계의 개발에 착수했는데요. 상용 드론에 대한 탐지와 식별, 제밍이 가능한 제머를 차량에 탑재하는 방식이죠. 이 제머의 작동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안티드론건과 동일한 것인데 사람이 지고 다닐 필요가 없으므로 배터리 용량 및 출력에 대한 제약이 사라집니다. 또한 후일 이 시스템이 전차와 같은 기갑 차량에 탑재되게 되면 자연히 화력 체계도 갖춰져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정지시킨 드론을 파괴하는 일도 간단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드론 병기의 등장으로 전차 무용론까지 대두된 가운데 향후 등장할 전차들도 이에 저항하기 위해 드론 방어 체계를 기본적으로 탑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한국의 LIG가 발빠르게 드론 방어 체계에 뛰어든 바 한국의 기갑 병력은 중국의 드론 위협에 대응할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점점 커지는 안티드론 시장을 선점해 큰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드론이 전장에서 활약하며 전 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던 만큼 안티드론건과 드론 방어 체계 역시 매우 빠르게 발전하면서 단기적인 상황만 보고 설분리 드론 전력 강화에 역량을 쏟았던 중국은 당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기껏 벌떼 같은 드론을 만들어 띄워도 안티드론건의 사정거리 안에만 들어가게 되면 우수수 떨어져 무용지물이 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정보까지 수집당할 수도 있어 안 하는 이만 못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이 이 분야에서 빠르게 치고 나가자 중국은 한국의 전차대를 도대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다시금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국이 기술력으로 또다시 오만한 중국의 콧대를 눌러준 가운데 이미 한국에 들어온 방공 기술을 수입하길 원하는 국가들이 줄을 서 대기 중인 상황. 한국이 앞으로도 이렇게 군사기술과 수출 시장 양측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미스터 에브리싱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늘리기 위해 저는 올해 11월 군 현대화 사업 300조로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왕세자이지만 사실상 사우디의 실질적인 통치자인데요. 왕위 계승순위 1위이자 현 사우디 제1부총리, 국방장관, 경제위원장 기재부장관 역을 다 맡고 있습니다. 그의 재산은 정확한 수치로 가늠하기 어렵지만 알려진 바로는 대략 한화 약 1,400조에 이른다고 하죠. 국내에서 유명한 그 만수르보다 30배 많습니다. 억수로 정도 되죠. 빈 살만 왕세자는 실권을 장악한 뒤 국가 핵심 사업인 비전 2030을 선포했고 그 핵심 현안으로 국영방산업체 3위를 설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조달하는 군수품 중 50%를 국산화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데요. 이에 3위는 전 세계의 OEM과 합작투자사를 설립하고 있고 한국의 방산기업에도 큰 관심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방한 당시 한국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들려 지난 3월에는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중동 최대 국제방산 전시회 WDS 2022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참가해 각종 첨단 무기를 선보였는데요. 당시 한화디펜스와 LIG넥스와 풍산은 잇따라 대규모 방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화는 30억 리알 약 9,846억 원 규모의 품목비 공개 방산 계약을 맺었고 풍산은 4억 6천만 리알 약 1,500억 원 규모의 탄약 공급 계약, LIG넥스와는 보안시설 방호 요격체계 시스템 2억 5천만 리알 약 82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국 방산기업들의 성과는 이날 참가한 세계의 수많은 방산업체들과 사우디가 체결한 전체 계약 금액 70억 리알 중 절반을 넘기는 규모였죠. 이는 사우디가 K방산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앞서 있을 본 경기에 대한 전초전일 뿐 앞으로 천문학적 규모의 계약이 더 남아있는데요. 사우디가 진행 중인 차기 무기 도입 사업에서 한국은 200조가 넘는 계약을 따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우디가 그동안 자국산 무기의 80%를 미국, 독일, 영국 등 미유럽권에서 들여왔는데 이를 어떻게 한국이 가져오냐 하실 수 있지만 아예 불가능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유력 후보 중 하나로 꼽히는데요. 이는 현재 사우디의 복잡한 국제 정치적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우디의 무기 도입 과정에서는 다른 나라와 다른 독특한 방식이 있습니다. 일명 야마마 사업아야마마 프로젝트로 불리는데요. 이는 왕실이 소유한 석유를 판매한 대금으로 무기를 구입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조성된 금액은 정부 회계밖의 예산으로 편성돼 정부 감사나 어떤 형태의 회계 의무가 없어 얼마가 사용돼도 문제가 되지 않죠. 이에 무기 도입 금액의 상당수가 언가 재산 축적을 위해 빼돌려지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야마마의 커미션이 최고 45%에 이른다고 합니다. 가령 1,000억의 전투기를 구입한다 치면 2,000억의 영수증을 끊고 순수 도입비를 제외한 1,000억 분량을. 그러나 2010년 영국 SF 수사관들은 배 시스템즈와 사우디와의 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이를 계기로 사우디 왕실의 스위스 은행 비밀 계좌까지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는 자국의 방위산업의 악영향을 고려해 수사팀을 해체시켰는데 영국 수사관들은 그동안 모아놓은 자료들을 가디언지에 제보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우디는 다시는 영국제 무기를 구매하지 않았는데 궁극적으로 큰 손을 잃은 영국 방산업계의 위기로 이어지게 되었죠. 독일 또한 메르켈 총리 시절 사우디 왕실이 인권을 탄압한다며 800대 규모의 레오파르트 2H 전차 판매를 중단시킨 바 있는데요. 한화 33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계약이 한순간에 물거품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2,500여 대에 달하는 복서 장갑차 수출마저 중단돼 총 60조 원이 넘는 사업이 좌초되었죠. 당시 미 폭스뉴스는 메르켈의 실수라고 지적하며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해 결과적으로 국익에 악영향을 끼친 사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당시 사우디 경제차관 알투와이 지리 알투와는 두 번 다시 독일 무기는 쳐다도 안 볼 것이라고 선언하였죠. 이런 상황은 사우디 최대 무기 수출국인 미국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 언론인 자말 카슈쿠지 피살 사건에 빈 살만 왕세자가 직접 개입했다면서 취임 관리인 정상통화마저 건너뛰었습니다. 취임 후에는 트럼프 정부가 5년 전 승인한 1,100억 달러 규모의 무기 계약을 사전 협의 없이 취소했고 전투기와 방공체계 등 첨단 무기 판매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수도 리야드 인근 기지에 배치돼 있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도와 패트리어트 팩 3 1개 포대를 모두 미국 본토로 철수시켰는데요.
당시 사우디는 이란과 후티 반군으로부터 연일 미사일 세례를 받고 있던 터라 미국을 향한 배신감은 매우 컸습니다. 이러한 여러 복잡한 정치적 문제로 인해 사우디는 중동에서의 독자적인 세력 구축을 추진 중이고 특히 무기체계 국산화를 국가 최우선현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러나 석유원툴로 여지껏 풍족히 살면서 자국 산업을 방관해온 사우디에게 있어 한순간에 방산 능력을 끌어올리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요. 방위 산업은 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다양한 분야의 산업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가능한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우디는 세계적으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방산 기업들과의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기술력을 제공해 달라는 것이죠. 이에 세계적 수준의 K방산이 사우디의 파트너로 제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이 아니더라도 노다지인 사우디 방산에 참가하기 위해 세계 여러 국가들이 모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이 있죠. 미국 BBC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베이다이와 회의를 마친 시진핑이 곧 바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팬데믹 이후 첫 해외 순방이며 무려 2년 7개월 만에 비행길에 오르는 것입니다. 중국이 얼마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진심인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국 역시 이미 사미와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에 한국 방산기업의 최대 경쟁자로 떠오를 예정입니다. 그러나 사우디 현지에서는 중국산 무기체계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지 배치된 중국산 PLZ-45 자주포가 예멘 반군과의 전투에서 영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우디는 2008년 중국 노린코와 계약을 체결한 PLZ-45 자주포 51대를 접전지인 예멘 서부 지역에 배치하였는데 실전에서 사용되고 있는 PLZ-45가 심한 반동으로 인해 극악의 명중률을 보이고 있어 사우디 육군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동권 매체인 아크바르 24에 따르면 사우디 육군은 중국에서 들여온 무기체계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어 작전에 투입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중국 PLZ-45는 포탄을 쏠 때 반동 제어와 차체 안정화가 전혀 되지 않는 기체입니다. 곡사화기인 자주포는 포신이 살짝만 흔들려도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엄청난 오차를 발생시키는데요. 중국산 자주포의 이러한 반동은 곡사화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음을 의미하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의 군인들의 기술 숙련도나 작전 능력이 뒤떨어진다는 것을 배제할 순 없지만 그렇기에 더더욱 운용자의 개입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높은 수준의 첨단 기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사우디아라비아는 군 인력 전원 모병제를 도입하면서 특히 육군에서는 첨단 기계화 보병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부족한 인력과 낮은 숙련도의 갭을 메꾸려는 전략인데요. 중국산 PLZ-45 자주포는 반자동 장전 시스템과 수동 장약 시스템 MCS를 탑재해 총 5명의 운용 인원이 필요하고 발사 속도도 분당 4-5발로 크게 떨어집니다. 장병이 직접 포탄을 발사관에 올려놓아야 장전이 되며 이어지는 장약 장전도 전 과정을 수작업으로 일일이 해야 하죠. 거기다 PLZ-45는 폐쇄기가 자동으로 닫히는데 숙달이 덜 된 탄약병이라면 수동 작업 중 부상을 입을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사우디에 제안할 K9-8는 최근 성능 개량을 통해 완전 자동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화디펜스와 국방과학연구소는 K9-8의 핵심 기술인 자동장 전장치를 공개했는데요. 포탄 및 장약 장전 방식이 완전 자동으로 바뀌어 쉽고 안전할 뿐만 아니라 분당 발사 속도는 6발에서 무려 9발로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게다가 운용 인원도 5명에서 3명 수준으로 줄어들어 유사시 사상자를 그만큼 줄일 수 있고 모병제도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우디가 유럽과 미국 등에서의 무기 도입이 막혀 급한 대로 중국산 무기를 도입했지만 최근 3위 설립 이후 자체적인 기술력 증진을 요하고 있는 만큼 한국은 중국이 갖지 못한 고성능 무기에 대한 기술력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파트너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우디 및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에서 실시된 무기 성능 시험 평가에서 한국산 무기들이 다른 국가와의 경쟁에서 압도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점도 한국산 무기 수출의 긍정적인 부분인데요. 사우디에 수출된 한국산 현궁 미사일이 후티 반군과의 전투에서 최고의 평가를 받고 있고 더불어 사우디와 함께 반군과 전투 중인 UAE가 최근 한국산 무기들을 대거 도입하고 있어 추후 사우디와의 수출 계약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우디는 자주포 830대를 대체할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K9-8와 중국 PLZ-45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죠. 기존 MLRS 계열을 대체하는 차세대 다연장 역시 우리나라의 천무와 중국의 PCL-191과 경쟁 구도가 벌어지고 있고 특히 2000대 이상의 신형 전차 소유를 갖고 있는 차기 전차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2표와 중국의 VT4 전차가 맞붙습니다. 장갑차 분야에서는 사우디는 현용 M2A2 브래들리 400대, 엠크스 CP 300대, M113 3100대 등의 노후화된 장비를
대체하기를 원하는데 총 수요는 4,000대로 여기에 한국의 AS-21 레드백과 중국의 공사식 장갑차가 경쟁합니다. 경쟁하는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한국산 무기가 중국산 무기들의 성능을 압도하는 있는 상황이라 한국의 잭팟 수주가 기대되는 부분이죠. 행복 회로를 돌려본다면 자주포 830문과 탄약 운반 장갑차 8조, 전차 2000대 17조, 장갑차 4000대 44조, 방공포 300대 1조 3,500억, 4월 한화 비호 계약 추정. 고고도 MD 12포대 18조, 중고도 MD 20여 포대 15조로 단순 계산만으로 100조 원이 넘고 여기에 후속 지원 및 기술 이전 그리고 해군, 공군의 무기 수량을 합치면 실제로는 200조가 넘는 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 50-48대 등 계약을 맺으면서 총 25조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였지만 탄약 운반 장갑차, 지원 전차, 탄약, 후속 지원 등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40-50조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방산협력은 우리나라의 방산 역량을 세계 탑3로 끌어올릴 수 있는 포텐셜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침 경쟁자가 중국이라는 것도 참 다행이네요. 중국산 무기하고 정말인지 비교가 확 되네요. 역시 대한민국 무기제 최고. 독일제보다 뛰어난 우리나라 전차, 장갑차, 자주포를 갖고 중국제와 경합한다는 게 존심이 제주는 탁월한 듯. 크크 중국 덕 좀 보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